인간 3. 우주의 신비를 밝힌다. 홀로그램 우주. 마이클 텔포트. 마이클 텔포트는 1953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뉴욕에 살고 있다. 그는 신비주의와 새로운 물리학, 양자를 넘어서 당신의 전생, 환생 핸드북 외에 소설 3권을 썼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루크는 로봇 R2D2가 허공에 광선을 쏘아 비춰주는 리아 공주의 3차원 축소 영상을 보고서 모험길에 나서게 된다. 루크는 유령과도 같은 빛의 형상이 오비원 케노비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광경에 넋을 잃어버린다. 그 영상은 레이저로 만든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이며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테크놀로지의 마술은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건 일부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일종의 홀로그램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우주는 루크로 하여금 탐험길에 나서게 만든 리아 공주의 영상이 그렇듯 찬란할 정도로 섬세한 환상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것들, 눈송이로부터 단풍나무나 별똥별, 궤도를 도는 전자에 이르기까지 그 속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로부터는 너무나 아득한,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실제의 차원으로부터 투사되는 유령 같은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놀라운 생각을 맨 처음 떠올린 주요 인물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인의 두뇌, 즉 아인슈타인이 총애했던 인물이며 가장 존경받는 양자 물리학자인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신경생리학의 고전적 교과서 두뇌의 언어의 저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렘이다. 흥미로운 점은 봄과 프리브렘은 각기 사뭇 다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다가 이 같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봄은 현재의 이론이 양자 물리학에서 마주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은 끝에 우주의 홀로그램과 같은 성질을 확신하게 되었다. 프리브렘 또한 현재의 이론들이 신경생리학상의 다양한 수수께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나자 봄과 프리브렘은 곧 홀로그램 모델이 다른 많은 수수께끼들도 한꺼번에 풀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한쪽 귀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아낸다든가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해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같은 자연계에서 마주치는 모든 현상을 여지껏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홀로그램 모델이 몰고 온 가장 큰 충격은 너무나 기이해서 과학적 이해의 영역 밖으로 제쳐놓았던 광범위한 현상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텔레파시, 예지, 우주와의 신비한 일체감, 심지어는 염력현상, 즉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움직이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 실제로 홀로그램 모델을 받아들인 과학자들, 그 수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모델이 거의 모든 초자연적 신비 현상을 설명해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며 이 모델은 지난 6, 7년간 학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서 이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현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하나 조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자 커네스 링은 임사체험을 홀로그램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임사체험 학회의 회장인 링은 죽음 그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임사체험도 사실은 사람의 의식이 현실이라는 홀로그램의 한 차원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때 겪게 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믿는다. 1985년 메릴랜드 정신의학 연구소장이며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조교수인 스타니슬라브 그로프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두뇌에 관한 현재 신경생리학 모델은 원형 체험, 집단 무의식 체험과 기타 변성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직 홀로그램 모델만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결론지었다. 1987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꿈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물리학자 프레드 앨런 울프는 홀로그램 모델이 자각몽, 즉 자신이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상태에서 꾸는 매우 생생한 꿈을 말하는 자각몽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연을 했다. 울프는 그런 꿈이 사실은 병존하는 현실들을 방문한 것이며 홀로그램 모델이 결국은 의식의 물리학을 발전시켜서 존재의 다른 차원들을 더욱 속속들이 탐험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캐나다 퀸스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피트 박사는 1987년 출판된 저서 동시성, 물질과 마음을 잇는 다리에서 동시성, 단지 우연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는 매우 비범하고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 간의 시간적 일치성을 말하는 동시성을 홀로그램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트는 그러한 우연의 일치가 사실은 현실이라는 직물에 나 있는 구멍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사고작용이 물리적 세계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이 책에서 탐사될 영감적인 개념들의 한 귀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개념들은 대부분 지극히 모순적이다. 실제로 홀로그램 모델 자체도 매우 모순적이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펴보게 되듯이 많은 저명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이걸 지지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홀로그램 모델은 몇 가지 극적인 실험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신경생리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프리브렘의 다양한 예언들, 즉 기억과 인식작용이 홀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그러한 예언들을 확증해 주었다. 이와 엇비슷하게 1982년에는 파리의 이론응용광학연구소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이끄는 연구팀이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 이 물질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원자 입자의 망, 곧 실제 자체의 기초 조직물이 틀림없이 홀로그램의 성질로 보이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 또한 이 책에서 논의될 것이다. 실험적 증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다른 사실들도 홀로그램 가설의 비중을 더해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발상을 맨 처음 떠올린 두 인물의 업적과 인격일 것이다. 이들은 홀로그램 모델을 떠올리기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남은 연구 인생 동안 자신들의 영예의 그늘 밑에서 놀도록 할 만큼의 영감을 제공하는 업적을 쌓아놓았다. 1940년대 프리브렘은 정서와 행동에 관여하는 대뇌 영역인 대뇌 변연계에 관한 연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1950년대 봄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 또한 하나의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또 다른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낱 지적 능력이나 재능으로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용기, 즉 엄청난 반대의 직면에서도 자신의 확신을 주장하는 그 용기로서 측정된다. 봄은 대학원생 시절에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함께 박사 논문 과제를 연구했다. 그 후 1951년 오펜하이머가 반미 행위로 극우파 조세프 메카시 상원위원이 주도한 공포의 청문회에 회부되었을 때 봄은 오펜하이머의 반대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출두를 거절했다. 그 결과 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직장을 잃었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어 브라질로 갔다가 뒤에 런던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프리브램도 일찍이 이와 비슷한 일에 부딪혔다. 1935년 포르투갈 출신의 에드가스 모니츠라는 신경학자가 자칭 정신질환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을 고안해냈다. 즉 사람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대뇌의 전두엽 피지를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아무리 골치 아픈 환자도 온순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이 수술을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명명했고 1940년대에 이르자 이것은 매우 대중적인 의술로 받아들여져서 노벨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1950년대에도 이 방법의 인기는 지속되었고 그건 마치 메카시 청문회처럼 문화적 이단자들을 몰아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이 수술법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시술된 결과 미국에서 이 수술을 옹호했던 유명한 외과 의사 월터 프리만 같은 사람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 전두엽 절제술이 정신분열자, 호모, 급진주의자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자들을 착한 미국 시민들로 만들어 놓는 데 공헌했다는 내용의 글까지 썼다. 프리브램이 의학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프리브램은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타인의 두뇌에 그토록 무도하게 손을 대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다. 그의 신념은 너무도 확고해서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신경외과의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 당시 널리 수용되고 있던 이 의학 지식에 반대하고 자신이 맡은 병동에서는 전두엽 절제술 시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훗날 예일대학에서도 이러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쫓겨날 뻔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뒷일을 돌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봄과 프리브램의 투지는 홀로그램 모델의 경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무시할 수 없는 명성을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상의 배후에 내세운다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들의 이 같은 용기와 과거 이들이 보여주었던 통찰력은 홀로그램 가설에 다시금 비중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홀로그램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마지막 증거는 초상현상이다. 이 초상현상은 일상적인 범주 밖의 정신심령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주는 견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실제관이 그릇된 것임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쌓여왔기 때문이다. 표준적인 과학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이런 발견 사실들을 주로 묵살해버리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증거의 양은 이런 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1987년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로버트 얀과 같은 대학의 임상심리학자 브렌다 듀는
프린스턴 공학적 특이 현상 연구소에서 10년에 걸쳐 엄밀한 실험을 행한 끝에 인간의 마음이 물리적 현실과 심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얀과 듀는 인간이 정신 집중만으로도 특정한 종류의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의 통상적인 실제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홀로그램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역으로 현재의 과학 이론으로는 초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즉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홀로그램 모델이 초상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역으로 초상 현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누적된 증거들이 사실상 그러한 모델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의 우주관이 초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우주관이 많은 모순점을 간직한 채 남아있는 이유들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실험실에서는 정신적인 작용을 포착해내기가 매우 힘들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짓게끔 만들었다. 이 명백한 문제 회피적 태도 또한 이 책에서 짚어볼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학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처음으로 이 점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저명한 물리학자에게 특정 초심리학 실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물리학자는 특히 그는 초상현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였다. 그 물리학자는 매우 권위적인 말투로 그 실험의 결과는 그 어떤 정신적 효과에 대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는 그 결과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물리학자의 지성과 명성을 존경했으므로 그의 판단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나중에 직접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실험이 정신의 능력에 대한 매우 놀라운 증거를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때서야 나는 저명한 과학자조차도 편견과 맹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상현상의 연구에서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어빈 차일드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이모 나이즈 의료원에서 행한 ESP, 즉 초감각적 지각 꿈에 관한 일련의 유명한 실험들을 기존 과학계가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조사했다. 차일드는 그 실험에서 밝혀진 ESP 현상을 뒷받침하는 극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과학계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보다 더 한심한 건 그 실험에 대해 그나마 언급을 했던 몇몇 과학계의 간행물들도 그 연구를 심하게 왜곡시켜 놓음으로써 그 실험의 의미는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과학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경외심을 품고 과학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면 그건 틀림없는 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편견에 휘말리기 쉬운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건 불행한 일이다. 이 책이 보여줄 내용처럼 우주는
현재의 우주관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은 왜 유독 초상현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거부적일까?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질문이다. 사랑, 의술, 그리고 기적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예일대학의 외과의 베르니에 지겔 박사는 비정통적인 관점에 대한 반발을 경험했던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이렇게 주장한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겔은 누군가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념을 바꿔놓으려고 들면 사람들이 마치 중독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겔의 말은 매우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그것이 많은 문명 속의 진보와 통찰이 처음에는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인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중독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우리의 강력한 아편인 우리의 신조를 앗아가려고 하면 정말 마치 중독자처럼 반응한다. 그리고 서양 과학은 초상현상을 믿지 않기로 수백 년 동안 마음을 다져왔기 때문에 그 중독 중에서 쉽사리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나는 영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책에서 언급될 많은 현상들을 직접 체험했다. 나는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체험을 몇 가지씩 언급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이야기거리 정도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인간은 이제 막 그 깊이를 재보려고 하는 그런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보여주는 통찰 때문에 그것을 이 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관점은 아직도 형성 중인 개념이고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들과 증거의 조각들이 모자이크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어떤 이들은 이런 공통성 없는 관점들이 통합되어 좀 더 통일성 있는 정체성이 드러날 때까진 그것을 모델이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홀로그래픽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홀로그래픽 아날로지, 즉 비유, 또 홀로그래픽 메타포, 즉 은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이 모든 표현을 받아들였고 홀로그래픽 모델과 홀로그래픽 이론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홀로그램 개념이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가 뜻하는 바와 같은 어떤 모델이나 이론의 지위를 얻었음을 암시하려는 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봄과 프리브렘은 홀로그램 개념을 주창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든 견해와 결론들을 포용하는 입장은 아님을 주제할 필요가 있다. 그와는 달리 이 책은 봄과 프리브렘의 이론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 모델에 영향받고 또 그것을 자신의 독특한 때로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해석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생각과 결론들도 함께 살펴본다. 또 나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아원자 입자, 즉 전자, 양성자 등등을 연구하는 물리학 분야인 양자 물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논한다. 이런 주제에 관한 글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부 독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용어에 미리 겁을 먹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책에서 다루는 정도의 물리학 개념은 이해할 수가 있다.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다만 자신이 모르는 과학 용어와 마주칠 때 그걸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는 자세이다. 나는 그런 용어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때는 내용의 전개에 앞서 늘 그것을 설명해 놓을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라. 일단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양자 물리학의 기이하고 매혹적인 개념들 속을 헤엄쳐 다니는 것이, 즉 수영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쉬운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에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 당신의 우주관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이다. 나는 이런 소박한 소망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일부 실제에 대한 놀랍고 새로운 관점. 1. 홀로그램 두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주를 하나의 홀로그램적 시스템으로 관철하여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현실에 도달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 예컨대 동시성, 즉 우연하고도 의미 깊은 사건의 일치성, 그리고 온갖 초상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칼 프리브렘, 현대 심리학 지와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프리브렘으로 하여금 홀로그램 모델을 구상하게끔 만들었던 처음 시작은 기억이 두뇌의 어느 곳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수수께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던 1940년대 초에는 기억이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학자들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본 기억, 16살 때 정원에서 맡았던 꽃향기의 기억 등과 같은 낱낱의 기억들이 저마다 뇌 속 특정한 곳의 세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엔그램이라고 불렀고 뇌 속 특정한 곳의 세포 속에 그 엔그램이란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특별한 종류의 분자인지 아니면 신경세포인지 잘 몰랐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캐나다의 신경외과의인 윌더 펜필드는 1920년대에 행한 연구를 통해서 아닌 게 아니라 특정한 기억이 뇌의 특정 장소에 저장된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뇌의 가장 기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뇌 자체는 통증을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피와 두개골만 국소 마취시켜 놓으면 아무런 통증도 없이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에게 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펜필드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연구 목적에 활용하여 역사적인 일련의 실험을 행했다. 즉, 간질병 환자의 뇌를 수술하는 동안 여러 곳의 뇌세포를 전기적으로 자극해 보았다. 놀랍게도 환자의 측두 옆, 즉 관자놀이 뒤에 있는 두뇌 부위를 자극했을 때 완전히 의식이 깨어있던 어떤 환자는 자신의 지나간 기억을 소상하고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한 남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문득 기억해냈다. 한 소녀는 엄마가 전화 거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펜필드가 전극을 몇 번 갖다 대자 그 대화 내용을 모두 떠올릴 수 있었다. 한 여자는 문득 부엌에 서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펜필드가 같은 부위를 자극하면서도 환자에게는 일부러 이제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있노라고 속였을 때도 항상 같은 내용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그는 죽기 직전인 1975년 출판된 저서 마음의 신비에서 이렇게 썼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건 환자의 과거 경험의 각인인 의식의 순차적 기록이 전기적 자극으로 활성화되어 나온 것이었다. 환자는 마치 영사기를 거꾸로 돌려 찾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각했던 모든 것을 되살려냈다. 펜필드는 자신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군중 틈의 모든 낯선 얼굴에서부터 어린 시절에 넋을 잃고 지켜보았던 한 올 한 올의 거미줄에 이르기까지 두뇌 속에 기록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표본 조사 실험에서 그토록 많은 자질구레한 사건들의 기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일상의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경험들까지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본다면 그토록 방대한 내용의 연대기를 뒤지면 그런 자질구레한 정보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가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시 신경외과의 풋내기 레지던트였던 프리브램은 구태여 펜필드의 N그램 이론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1946년 그는 당시 플로리다주 오렌지 파크에 있었던 여크스 영장류 생물학 연구소의 위대한 신경 심리학자인 칼 레실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레실리는 기억이라는 현상을 연출하는 잡힐 듯 말 듯 오묘한 메커니즘에 대해 30년이 넘도록 연구하고 있었는데 프리브램은 거기서 레실리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놀라웠던 건 레실리는 N그램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가 실제로 펜필드의 모든 발견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다. 레실리가 한 일은 쥐를 훈련시켜서 미로 달리기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그 쥐의 뇌 여러 부위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임무를 수행시켜 보았다. 그의 목적은 미로를 달리는 능력을 기억하는 특정 뇌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쥐들은 종종 운동 능력이 손상되어 절뚝거리며 미로를 지나갔지만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한 후에도 쥐들의 기억력은 상실되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프리브램에게 이건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 만일 책이 서가의 특정한 자리에 꽂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도 뇌 속의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레실리의 외과적 가혹행위가 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프리브램이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대답은 기억이 뇌 속의 특정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퍼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런 종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작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레실리는 프리브램보다도 더 당혹하여 훗날 이렇게 수레했다. 기억의 흔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찾아내려던 연구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나는 가끔 이렇게 느낀다. 즉,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일부러 무시하기나 하려는 듯이
때때로 학습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다. 1948년 프리브렘은 예일대학에 자리를 얻게 되고 떠나기 전 그는 레실리의 30년에 걸친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 쓰는 일을 도왔다. 돌파구. 프리브렘은 예일대학에서도 기억이 두뇌 전반에 걸쳐 분산 분포되어 있다는 발상을 계속 파고들었다. 파고들면 될수록 그는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의학적인 이유로 뇌의 일부를 제거한 환자들도 결코 특정한 기억이 상실되는 일을 겪지 않았다.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면 환자의 기억이 전반적으로 희미해지는 경우는 생길지언정 수술을 받은 어떤 사람도 기억의 일부가 상실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충돌이나 기타 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람들도 가족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읽었던 소설의 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펜필드의 연구에서 특히 부각되었던 두뇌 영역인 측두엽 부위를 제거해도 그 사람의 기억에는 아무런 공백도 초래되지 않았다. 프리브렘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간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뇌를 자극했을 때는 펜필드가 목격했던 현상을 재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프리브렘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펜필드조차도 간질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이 발견한 현상을 재현할 수 없었다. 늘어나는 증거들이 기억이 뇌 전반에 퍼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마술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묘기를 두뇌가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은 프리브렘으로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인 1960년대 중반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실린 최초로 제작된 홀로그램에 관한 기사가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때렸다. 홀로그램 사진술의 개념 자체도 놀라웠을 뿐 아니라 그건 그가 씨름하고 있던 퍼즐의 해답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프리브렘이 왜 그토록 흥분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홀로그램을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홀로그램 사진술을 가능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파동의 간섭 현상이다. 간섭이란 둘 이상의 파동, 예컨대 물결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간섭 무늬이다. 예컨대 돌을 연못에 던지면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연못에 두 개의 돌을 던지면 두 개의 파문이 서로 교차하면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러한 파문의 충돌에서 생기는 골과 마루의 복잡한 배열을 간섭 무늬라고 한다. 빛이나 전파를 포함하여 파동의 성질을 지닌 모든 현상이 간섭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레이저 광선은 고도로 순수하고 응집성 있는 비침으로 이것은 특히 간섭 무늬를 만들기에 좋다. 말하자면 레이저 광선은 완벽한 연못과 돌이 되어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홀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레이저 광선이 발명된 후의 일이다. 홀로그램은 하나의 레이저 광선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만든다. 첫 번째 광선은 피사체에 반사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광선을 피사체에서 반사된 광선과 부딪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서로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 간섭 무늬는 필름 위에 기록된다. 육안으로 보면 필름에 찍힌 상은 피사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그것은 연못에 돌을 한 움큼 집어던졌을 때 생기는 무수한 동그라미의 파문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레이저 광선을 통과시키면 피사체에 3차원 입체상이 다시 나타난다. 이 입체상은 종종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짜 같다. 실제로 당신은 마치 실물을 보듯이 홀로그램 화상의 주변을 돌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손을 뻗쳐서 그걸 만져보려고 하면 손은 허공을 지나가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홀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3차원 입체상만이 아니다. 사과의 입체상을 담고 있는 필름을 반으로 잘라 거기에 레이저 광선을 비출 경우 각각의 반쪽짜리 필름은 여전히 전체 사과의 입체상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각각의 반쪽 필름들을 또 반으로 자른다고 해도 그 작은 조각의 필름들로부터 여전히 사과의 전체상을 재현해낼 수 있다. 필름 조각이 작아질수록 상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어쨌든 사과 전체상을 재현해낸다. 보통의 사진 필름과는 달리 홀로그램 필름의 모든 조각들은 필름 전체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프리브램을 그토록 흥분시켰던 성질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억이 어떻게 뇌의 특정 부위에 기록되지 않고도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홀로그램 필름의 모든 조각이 전체상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두뇌의 모든 부분들도 전체 기억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